요즘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문득 참 익숙하다 싶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은 그런 풍경들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풍경 뒤에 감춰져 있는 한 국가가 아주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리고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는 어떤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차분하게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굳게 닫힌 상점의 셔터문, 무언가를 간절하게 외치는 목소리들,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경찰의 단단한 방패.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식이지만 어쩐지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과 슬며시 겹쳐 보이기도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 2025년 9월에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파리의 유서 깊은 거리에서부터 저 남쪽의 작은 소도시까지 프랑스 전역이 그야말로 거대한 함성으로 뒤덮였어요. 도로는 커다란 바리케이드로 막혀버렸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학교는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어떤 상점들은 시위의 열기 속에서 검은 연기를 피워 올렸고 거리는 마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전쟁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정말 딱 하루 동안 전국 700개가 넘는 곳에서 거리로 나온 시민의 수가 자그마치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잠깐 이 숫자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건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에요. 50만 개의 각기 다른 삶, 50만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 그리고 50만 개의 절박한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나라 전체를 멈춰 세운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총파업이었고 이건 마치 한 국가의 심장이 잠시 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시위대 한가운데 서 있던 자신을 61세의 공장 노동자라고 밝힌 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그의 말은 조금 거치게 들릴지 몰라도 그 안에는 지금 프랑스가 앓고 있는 깊은 병의 진짜 원인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정책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어왔던 그 거대한 약속이 바로 내 눈앞에서 깨져버리고 있다는 깊은 배신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문학과 예술의 나라,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이 시작된 곳,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끄는 강대국.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프랑스의 화려한 모습 뒤에 어째서 저토록 깊은 분노와 갈등이 자리 잡게 된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혼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잠시 시간을 아주 멀리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간여행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1945년,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프랑스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만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절망보다는 아주 뜨거운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고 부서진 다리를 연결하는 수준의 복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전쟁의 교훈 위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꿈이 현실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1945년에 탄생한 세큐리테 소시알이라는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사회적 안정을 뜻하는 이 제도는 국가가 모든 국민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는 하나의 선언과도 같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 늙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 이건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서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프랑스의 숭고한 이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프랑스는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영광의 30년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고 공장 굴뚝에서는 밤낮 없이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경제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100년 만에 숙명의 라이벌이었던 영국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순간도 바로 이때였습니다. 잠깐 그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노동자들의 월급은 물가가 오른 것을 빼고도 실질적으로 170%나 올랐고요. 사람들은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고 텔레비전을 사고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났습니다. 하늘에는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날아다니고 땅 위로는 떼제베, TGV라는 고속열차가 질주하는 기술적인 경이로움도 모두 이 시기의 산물이었죠.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국가는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마치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지상낙원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지 않았던
하나의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 만약에 언젠가 나라가 어려워진다면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누리는 이 혜택들을 기꺼이 조금씩 양보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그건 위기를 함께 극복했던 공동체에 대한 너무나 인간적인 믿음이었고 동시에 미래를 너무나 낙관적으로만 바라봤던 어쩌면 치명적인 오판이기도 했습니다. 그 낙관적인 믿음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건 1968년 5월이었습니다. 더 많은 권리와 더 나은 대우를 요구하면서 학생과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 때 정부는 그들과 싸우는 대신 그들의 요구를 대부분 들어주는 쪽을 선택했어요. 이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아주 중요하고도 오래가는 교훈을 하나 남겼습니다. 바로 거리에서 싸우고 목소리를 높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저항의 문화가 바로 이때부터 프랑스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973년 저 멀리 중동에서 시작된 석유 파동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영광의 30년은 정말 갑작스럽게 막을 내립니다. 고도 성장의 엔진이 멈춰버린 거죠. 하지만 한번 늘어나기 시작한 정부의 씀씀이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오늘날 2025년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단 한 번도 나라 살림에서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는 무려 50년 연속 재정 적자라는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로 들어서게 됩니다. 1981년 이런 위기 속에서 당선된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은 아주 대담한 실험에 나섭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역발상이었죠. 그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은퇴 연령을 낮추고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습니다. 복지를 더 강화해서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회 실험은 불과 2년 만에 프랑화 가치가 폭락하는 비참한 실패로 끝났고 결국 미테랑 대통령 스스로 긴축을 선언하며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좀 슬픈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권이 좌파에서 우파로 또 우파에서 좌파로 계속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공식 같은 게 생긴 거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의 재정을 걱정하며 연금이나 공공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거대한 저항이 일어나고 나라는 마비됩니다. 그리고 결국 정부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두 손을 들고 물러나는 일. 이 일이 수십 년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순환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1995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알랭 지페 총리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하자마자 무려 200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차와 지하철이 멈춰 섰고 파리는 한 달이 넘게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결국 정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주페 총리는 사실상 쫓겨나듯이 물러나야 했습니다. 개혁은 또다시 실패했고 저항하면 이긴다는 패턴은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유럽이 유로라는 단일 화폐로 하나로 뭉치자는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을 때 프랑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재정 적자나 국가 부채를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성적표는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죠. 하지만 프랑스는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 대신 에어프랑스나 프랑스텔레콤 같은 아주 우량한 국영 기업들을 민간에 팔아서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미래에 써야 할 자산을 미리 당겨 쓴 셈이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가 현재 프랑스가 짊어지고 있는 국가 부채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5,400조 원. 너무 거대해서 이제는 현실감조차 잘 느껴지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빚은 이제 프랑스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은 한 해 국방 예산 전체보다 이 빚의 이자를 갚는 데에만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끝없이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에 염증을 느낀 프랑스 국민들이 선택한 인물이 바로 에마뉘엘 마크롱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좌파도 우파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서 더 이상 개혁이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버린 프랑스를 바꾸겠다는 그 약속 하나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대통령이 되었죠.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했던 친기업적인 개혁들은 곧바로 거대한 저항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처음에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작은 시위로 시작되었던 노란조끼 운동은요, 순식간에 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분노로 번져나가면서 프랑스 사회를 또다시 극심한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 패턴이 다시 한번 그대로 반복되는 듯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프랑스의 재정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마크롱 정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게 바로 수십 년간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연금 개혁이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집니다. 라는 정부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거리의 대답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시위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이야기의 절정은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표결을 그냥 건너뛰고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이라는 비상수단을 사용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기어코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입법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한 노조 지도자의 경고처럼 그는 사회적, 정치적 평화라는 어쩌면 더 큰 것을 잃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깊은 상처로 남게 된 것이죠. 이 연금 개혁을 둘러싼 깊은 사회적 갈등은 결국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이건 곧바로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우리가 이 이야기의 맨 처음에서 보았던 바로 그 분노의 거리로 지난 80년에 걸친 길고 긴 이야기는 결국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자리로요. 한때 모든 국민의 존엄한 삶을 지켜주기 위해 만들어졌던 위대한 약속, 그리고 그 숭고한 약속을 지키려는 이상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차가운 현실 사이의 깊은 딜레마. 이것이 단순히 저 멀리 프랑스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사회 전체가 맺은 약속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일인지 어쩌면 우리에게도 조용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걸어온 지난 80년의 시간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계기를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